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석 달째 되는 날이었다. 그날따라 부엌이 유난히 넓어 보였다. 아침 햇살이 창틀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와 싱크대 위에 놓인 빈 컵 하나를 비추고 있었다. 남편 영수가 늘 쓰던 갈색 머그컵. 손때가 묻어 테두리가 조금 닳았지만 나는 차마 그걸 치우지 못하고 있었다. 엄마, 이제 정리 좀 해야지. 며칠 전 딸아이가 다녀가며 남긴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다. 딸은 아버지의 물건들을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내가 답답한 모양이었다. 그래, 이해한다. 딸도 바쁜 사람이고 엄마가 이렇게 멍하니 있는 모습이 걱정될 테니까.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정리한다는 건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게 아니라는 걸. 그건 그 사람이 살았던 흔적을, 숨결을, 체온을 하나하나 지워나가는 일이라는 걸. 그날 오후 나는 마침내 부엌 찬장을 열었다. 위쪽 선반에는 남편이 모아두었던 양념통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간장, 된장, 참기름. 모두 유통기한이 지난 지 오래였다. 남편은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가끔 부엌에 서서 무언가를 만지작거리곤 했다. 나는 그게 그저 심심풀이인 줄 알았다. 찬장 안쪽 낡은 냄비 뒤편에서 무언가가 손에 닿았다. 검은색 표지의 작은 공책이었다. 먼지가 두껍게 앉아 있었다. 언제 여기 둔 건지도 모를 만큼 오래된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그 공책을 꺼내 표지를 쓸어내렸다. 아무 글씨도 없는 검은 표지. 그저 평범한 노트. 하지만 펼치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남편의 필체였다. 단정하면서도 약간 비뚤어진 그 특유의 글씨. 남편은 평생 글씨를 예쁘게 쓰지 못하는 걸 부끄러워했다. 그래서 손편지도 거의 쓰지 않았고 메모도 최소한으로만 남겼다. 그런 남편이 이렇게 빼곡하게 뭔가를 적어 놓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심이를 위한 요리 노트. 가슴이 뜨끔했다. 정심이. 그건 나였다. 오정심. 남편이 나를 부르던 방식 그대로였다. 나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된장찌개 끓이는 법, 김치볶음밥 만드는 법, 미역국간 맞추는 법, 계란말이 예쁘게 마는 법. 모두 서툰 글씨로 그러나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다. 중간중간 밑줄도 쳐져 있고 별표도 그려져 있었다. 소금은 조금씩 넣기. 정심이는 짜게 먹으면 안 됨. 당근은 얇게 썰기. 정심이가 당근 싫어함. 마지막에 참기름 한 방울. 정심이가 고소한 거 좋아함.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는데 눈앞이 흐려졌다. 남편은 나를 위해 요리를 배우고 있었던 걸까? 언제부터? 왜? 나는 전혀 몰랐다. 그런데 중간쯤 페이지를 넘기다가 나는 멈춰야 했다. 찢긴 페이지가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찢겨나간 페이지였다. 깨끗하게 찢어낸 게 아니라 급하게, 거칠게 뜯어낸 흔적이 역력했다. 남은 종이 가장자리가 울퉁불퉁했고 잉크 자국이 흐릿하게 번져 있었다. 왜 이 페이지만 찢어낸 걸까? 나는 그 찢긴 흔적을 손끝으로 쓰다듬었다. 뭔가 중요한 게 적혀 있었던 걸까? 아니면 실수로 망쳐서 떼어낸 걸까? 하지만 남은 페이지 끝에 희미하게 보이는 글씨 몇 자가 내 시선을 붙들었다. 들나물 미안. 들나물? 남편과 들나물이라니. 무슨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 나는 노트를 덮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부엌 창밖으로 늦은 오후의 햇살이 기울고 있었다. 남편의 빈 머그컵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남편은 왜 이 노트를 숨겨두었을까? 그리고 왜 이 페이지만 찢어버린 걸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 옆 서랍에 남편의 요리 노트를 넣어두었지만 자꾸만 그게 신경 쓰였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남편 박영수라는 사람을 떠올렸다. 영수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랬다. 맞선 자리에서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네 아니오만 반복했다. 나는 처음엔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는 줄 알았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알았다. 이 사람은 말이 서툴 뿐이지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걸. 영수는 말 대신 행동으로 모든 걸 표현하는 사람이었다. 내가 감기에 걸리면 말없이 약국에 다녀왔고, 내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밤새 파스를 붙여주었고, 내가 피곤해 보이면 설거지를 대신 해주었다. 괜찮아? 라는 말보다 내가 할게라는 행동이 먼저였다. 그런 남편이었다. 그런데 요리 노트라니. 나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다시 서랍을 열었다. 노트를 꺼내 거실 탁자 위에 펼쳐놓고 하나하나 다시 읽기 시작했다. 된장찌개 된장 2스푼, 물 3컵, 두부 반모, 애호박 조금, 대파 조금. 끓으면 중불. 10분. 정시민은 국물 많은 걸 좋아함. 남편의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반듯했다. 정시민은 국물 많은 걸 좋아함. 나는 국물 많은 찌개를 좋아한다. 남편은 그걸 알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페이지를 넘겼다. 김치볶음밥 김치 한 줌, 밥 한 공기 반, 참기름, 김 조금. 김치는 꼭 짜기. 정시민은 김치 큰 걸 싫어함. 또 나였다. 나는 김치볶음밥을 먹을 때 김치가 크게 썰려 있으면 먹기 불편해했다. 남편은 그것도 기억하고 있었다. 미역국 미역 불리기 10분. 참기름에 볶기. 국간장 반 스푼. 다시마 우린물. 소금 간 조심. 정시민은 짜게 먹으면 혈압 오름. 혈압. 나는 10년 전부터 혈압약을 먹고 있다. 남편은 내가 짜게 먹지 못한다는 걸 알고 요리할 때도 그걸 신경 썼던 거였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 노트는 단순한 요리 레시피가 아니었다. 이건 남편이 나를 관찰하고 기억하고 기록한 사랑의 기록이었다. 그런데 왜 이걸 내게 보여주지 않았을까? 왜 찬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을까? 나는 다시 그 찢긴 페이지 앞에 멈췄다. 찢긴 흔적 아래로 희미하게 보이는 글씨. 들나물 미안. 들나물. 문득 어떤 기억이 스쳤다. 32년 전 봄이었다. 그때 우리는 막 딸아이를 낳고 얼마 안 된 때였다. 나는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집안일에 육아에 정신이 없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다.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말했다. 나 산에 좀 다녀올게. 산? 왜? 들나물 좀 캐려고. 나는 그때 별 생각 없이 대답했다. 들나물은 무슨? 그냥 시장에서 사면 되지. 아니야. 산에서 캐온 게 더 맛있어. 정심이 입맛 없는 것 같아서.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이른 아침 산으로 갔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은 다리를 절뚝이며 돌아왔다. 왜 그래? 다쳤어?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헛디뎠어. 남편은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봉지 안에는 들나물 한 줌이 들어 있었다. 나는 그걸 받아들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며칠 쉬면 나아. 하지만 남편의 다리는 쉽게 낫지 않았다. 한 달 넘게 불편해했고 그 이후로도 가끔 다리를 절뚝이곤 했다. 나는 그때 남편한테 화를 냈다. 들나물 때문에 그렇게 다치면 어떡해. 괜히 무리한 거 아니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 일 이후로 남편은 다시는 산에 들나무를 캐러 가지 않았다. 그리고 나도 그 일을 거의 잊고 살았다. 그런데 지금 이 노트에 들나물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다. 그리고 미안이라는 글자. 남편은 왜 32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일을 기억하고 있었던 걸까? 왜 요리 노트에 그 이야기를 적었을까? 그리고 왜 그 페이지를 찢어버렸을까? 나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반짝이고 있었다. 남편이 좋아하던 별이었다. 남편은 가끔 밤에 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다. 뭐 보는 거야? 그냥 별. 별이 뭐가 좋아서. 정심이는 별 안 좋아해? 글쎄, 그냥 반짝이는 거잖아. 남편은 빙그레 웃었다. 반짝이는 게 좋은 거지. 그때의 남편 얼굴이 떠올랐다. 주름이 조금씩 늘어가던 얼굴. 웃을 때마다 눈가에 잔주름이 생기던 얼굴. 말은 없지만 눈빛만으로 모든 걸 말하던 사람. 나는 그 사람을 정말 알고 있었던 걸까?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나는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여다본 적이 있었던 걸까? 요리 노트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노트를 들고 부엌에 섰다. 남편이 적어놓은 된장찌개 레시피를 보며 나는 천천히 재료를 꺼냈다. 된장, 두부, 애호박, 대파. 남편의 글씨를 따라가며 하나하나 준비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된장을 풀었다. 두부를 썰고 애호박을 어슷 썰고 대파를 송송 썰었다. 끓어오르는 찌개를 보며 나는 문득 깨달았다. 남편은 이 요리들을 나를 위해 만들려고 했던 거였다. 언젠가 내가 아프거나 힘들거나 혼자 남았을 때를 대비해서. 하지만 남편은 끝내 이 요리들을 나한테 해주지 못했다. 왜일까? 찌개가 보글보글 끓었다. 구수한 된장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다. 나는 불을 끄고 국자로 찌개를 한 그릇 떠서 상에 올렸다. 그리고 혼자 숟가락을 들었다. 한 입 떠서 입에 넣었다. 짜지 않았다. 간이 딱 맞았다. 구수하고 따뜻했다. 남편이 만들어줬다면 이런 맛이었을까? 눈물이 났다. 나는 울지 않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다. 숟가락을 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깨가 들썩였다. 영수야. 나는 중얼거렸다. 당신, 이거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야? 대답은 없었다. 부엌은 고요했고 찌개는 식어가고 있었다. 나는 한참을 울다가 다시 숟가락을 들었다. 그리고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먹었다. 남편이 남긴 레시피로 만든 찌개를, 남편의 마음을 조금씩 삼키듯이.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나는 매일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하나씩 남편의 레시피를 따라 요리를 만들었다. 김치볶음밥도 만들고 미역국도 끓이고 계란말이도 말았다. 서툴렀다. 남편의 글씨가 정확하지 않을 때도 있었고 내가 실수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남편과의 대화 같았다. 영수야, 여기 소금 반 스푼이라고 했는데 이게 맞아? 영수야, 중불이 어느 정도야? 영수야, 이렇게 하는 거 맞지? 혼잣말로 남편에게 묻고 남편의 글씨를 보며 답을 찾았다. 그런데 그럴수록 찢긴 페이지가 더욱 신경 쓰였다. 왜 하필 그 페이지만? 무엇이 적혀 있었기에? 나는 노트를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아 찢긴 페이지 주변을 다시 살폈다. 앞 페이지에는 시금치나물 무침이 적혀 있었고 뒷 페이지에는 두부조림이 적혀 있었다. 그렇다면 그 사이 찢긴 페이지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나는 찢긴 가장자리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희미한 잉크 자국들, 불완전한 글자들,
들나물 미안. 그리고 그 아래 아주 희미하게 보이는 또 다른 글씨. 정심이를 위해, 정심이를 위해, 나를 위해. 남편은 무엇을 하려고 했던 걸까? 그리고 왜 그걸 찢어버렸을까? 일주일쯤 지났을 때 딸아이가 다시 집에 왔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렇지 뭐. 나는 대충 대답했다. 딸에게 요리 노트 이야기를 할까 말까 망설여졌다. 말하면 딸은 이해할까? 아니면 그저 엄마가 또 아빠 생각에 빠져 있네라고 생각할까? 엄마, 요즘 밥은 잘 먹어? 먹지. 혼자 먹기 힘들면 반찬 배달 시켜드릴까? 요즘 그런 서비스 많잖아.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해 먹어. 진짜? 엄마 혼자 요리하기 힘들지 않아? 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럴 만도 했다. 나는 평소에 요리를 별로 안 하는 편이었으니까.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간단한 것만 해 먹었고, 남편이 퇴근하면 둘이 함께 식사를 했다. 요즘은 좀 해보고 있어. 왜 갑자기? 그냥 심심해서. 딸은 내 얼굴을 잠시 들여다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혹시 요양원 생각해 본 적 없어?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요양원? 응. 나쁜 얘기가 아니라 엄마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서. 요양원 가면 또래 사람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고 식사도 잘 나오잖아. 나 아직 건강해. 알아. 근데 만약에라도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 엄마 혼자 집에서 쓰러지기라도 하면. 그런 일 없어. 나는 딸의 말을 끊었다. 목소리가 나보다 날카로웠다. 딸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엄마, 화내는 거 아니야. 그냥 걱정돼서. 알아. 근데 나는 이 집에서 살 거야. 요양원 같은데 안 갈 거고.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 고집이 아니야. 나는 한숨을 쉬었다. 이 집에는 내 아빠가 있어.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렇다. 이 집에는 영수가 있었다. 마루를 걸을 때마다 남편의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부엌에 서면 남편이 설거지하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고, 거실 소파에 앉으면 남편이 옆에 앉아 있을 것 같았다. 이 집을 떠난다는 건 남편과의 모든 기억을 버리는 것 같았다. 엄마, 딸이 내 손을 잡았다. 나도 알아. 엄마가 아빠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근데 엄마, 이렇게 계속 혼자 계시면 더 힘들어질 거야. 괜찮아. 괜찮지 않아. 엄마 요즘 잠도 제대로 못 자잖아. 밤에 불 켜진 거 내가 봤어. 딸은 맞았다. 나는 요즘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밤만 되면 남편 생각이 나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요리 노트도 그렇고 찢긴 페이지도 그렇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나를 괴롭혔다. 엄마,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불면증약이라도 처방받고. 약 먹기 싫어. 그럼 상담이라도 받아봐. 요즘 노인 우울증 상담 많이 하잖아. 나 우울증 아니야. 알아. 근데 혹시 몰라서. 딸의 목소리가 떨렸다. 딸도 걱정이 많은 거였다. 나는 그걸 알면서도 왠지 딸한테 마음을 열고 싶지 않았다. 딸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 거였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잃은 마음을, 그 사람이 남긴 흔적들을 붙잡고 싶은 마음을. 미안해. 엄마가 너무 걱정하게 했지. 나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근데 엄마는 괜찮아. 정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다. 딸이 돌아간 뒤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집은 고요했고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찬장을 열었다. 남편의 요리 노트가 그 자리에 있었다. 나는 노트를 꺼내 탁자 위에 펼쳤다. 그리고 다시 그 찢긴 페이지를 바라보았다.
영수야, 당신 뭘 숨긴 거야? 나는 중얼거렸다. 왜 이 페이지를 찢었어? 뭐가 적혀 있었어?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미안해, 정심아. 나는 고개를 들었다. 아무도 없었다. 당연했다. 남편은 이미 떠났으니까. 하지만 그 목소리는 계속 맴돌았다. 내가 제대로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32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남편이 산에서 다리를 다쳐 돌아왔던 날. 손에 들나무를 들고 다리를 절뚝이며 돌아왔던 그날. 나는 남편한테 화를 냈다. 왜 그렇게 무리를 해? 들나물이 뭐가 중요하다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다 계속. 그저 고개를 숙이고 미안하다는 표정만 지었다. 그때 나는 남편의 마음을 몰랐다. 남편이 왜 산에 갔는지, 왜 들나무를 캐려고 했는지, 왜 다쳤는데도 그걸 들고 돌아왔는지. 나는 그저 남편이 무모하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남편은 나를 위해 그 일을 했던 거였다.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입맛도 없고 몸도 마음도 지쳐있던 나를 위해 남편은 신선한 들나무를 캐서 나한테 해주고 싶었던 거였다. 그런데 나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 오히려 화를 냈다. 정심아, 괜찮아. 내가 조심할게.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다시는 산에 가지 않았다. 그리고 32년이 지난 지금 남편은 그 일을 요리 노트에 적어 놓았다. 들나물 미안. 남편은 뭐가 미안했던 걸까? 다치게 해서 미안했던 걸까? 아니면 내게 제대로 해주지 못해서 미안했던 걸까? 나는 노트를 꼭 껴안았다. 영수야, 미안한 건 나야. 눈물이 또 났다. 당신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해. 당신이 나한테 해주려고 했던 거 나는 몰랐어. 그날 밤부터 나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났다. 부엌에 서서 뭔가를 만들고 있었다. 나는 멀리서 남편을 바라보았다. 영수야, 뭐해? 남편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계속 손을 움직이며 무언가를 썰고 볶고 끓였다. 영수야, 나 배고파.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나는 남편에게 다가가려고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았다. 영수야. 나는 소리쳤다. 그제야 남편이 천천히 돌아보았다. 남편의 얼굴은 젊었다. 32년 전 산에 들나무를 캐러 갔던 그때의 얼굴이었다. 남편은 미소를 지었다. 정심아, 조금만 기다려. 거의 다 됐어. 뭐가 다 됐어? 들나물 비빔밥. 순간 나는 숨이 멎었다. 들나물 비빔밥. 영수야, 그거. 하지만 말을 끝내기도 전에 남편의 모습이 흐려졌다. 안개처럼 사라져갔다. 영수야, 가지 마. 나는 손을 뻗었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그리고 눈을 떴다. 침대였다. 창밖으로 새벽 햇살이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했다. 들나물 비빔밥. 남편은 들나물 비빔밥을 만들려고 했던 거였다. 나는 벌떡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요리 노트를 다시 펼쳤다. 찢긴 페이지. 그 페이지에 적혀 있던 건 들나물 비빔밥 레시피였을 거였다. 남편이 32년 전에 만들려고 했지만 결국 만들지 못한 요리. 그리고 평생 미안해하며 살았던 요리. 나는 노트를 들고 주저앉았다. 영수야, 당신 그걸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였구나. 왜 찢어버렸을까? 왜 그 페이지만 찢어버렸을까? 아마도 남편은 그 레시피를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거였다. 다리를 다쳐서, 그리고 내가 화를 내서
남편은 다시는 들나무를 캐러 가지 못했다. 그래서 그 레시피는 영원히 미완성으로 남았고 남편은 그게 너무 미안해서 페이지를 찢어버렸던 거였다. 바보. 나는 중얼거렸다. 당신 바보야, 영수야. 왜 그걸 말하지 않았어? 내가 알았으면.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다. 남편은 이미 없었으니까. 며칠 후 나는 남편의 친구 최영준 씨한테서 전화를 받았다. 형수님, 저 최영준입니다. 아, 형준 씨. 오래간만이네요. 네. 그동안 안부 여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영수 형 떠나시고 많이 힘드셨죠? 뭐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요. 형수님,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말씀이요? 전화로는 좀 그렇고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최영준 씨는 남편의 40년 지기 친구였다. 같은 회사에서 일했고 퇴직한 뒤에도 자주 만났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식에도 왔었다. 알겠습니다. 언제 오실래요? 내일 오후 괜찮으실까요? 네, 좋아요. 다음 날 오후 최영준 씨가 우리 집에 왔다. 예전보다 더 늙어 보였다. 허리도 굽고 머리도 많이 휘어졌다. 남편과 동갑이었으니 올해 70이었다. 어서 오세요, 형준 씨. 네, 형수님. 오랜만입니다. 나는 차를 내왔다. 형준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형수님, 영수 형이 남긴 물건 중에 혹시 이상한 거 발견하신 건 없으신가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이상한 거요? 예를 들면 노트 같은 거요. 나는 형준 씨를 빤히 쳐다보았다. 노트요? 네. 영수 형이 요리 노트를 하나 갖고 있었거든요. 혹시 그거 찾으셨나 해서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형준 씨는 그 노트를 알고 있었다. 찾긴 찾았어요. 역시 그렇군요. 형준 씨는 한숨을 쉬었다. 형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무슨 말씀이요? 영수 형이 그 노트를 쓴 이유요. 그리고 형준 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 찢긴 페이지에 대해서요.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형준 씨 아세요? 왜 그 페이지를 찢었는지? 네, 알고 있습니다. 형준 씨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형수님, 32년 전 일 기억하세요? 영수 형이 산에 들나물 캐러 갔다가 다친 일요. 기억하죠? 그때 다리를 많이 다쳤잖아요. 네. 그때 영수 형이 정말 심하게 다쳤어요. 사실은 형수님이 아시는 것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영수 형이 산에서 미끄러져서 바위에 부딪혔거든요. 다리뼈에 금이 갔어요. 병원에 가야 했는데 영수 형은 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형수님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요. 그때 형수님 산후조리 중이셨잖아요. 아기도 갓 낳으셨고, 영수 형은 형수님이 걱정할까봐 병원도 안 가고 그냥 참았어요. 나는 손이 떨렸다. 그래서 그렇게 오래 다리를 절뚝였던 거예요? 네. 영수 형은 몇 달 동안 혼자 고생했습니다. 회사에서도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형수님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죠. 왜 말하지 않았어요? 형수님이 화내셨잖아요. 들나물 때문에 다쳤다고.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맞았다. 나는 화를 냈다. 들나물 따위 때문에 다치다니 얼마나 조심성이 없냐고. 그런데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미안하다고만 했다. 그리고 다친 걸 숨기고 혼자 고생했다. 형준 씨, 형수님, 영수 형은 평생 그 일을 후회했어요. 형수님한테 제대로 해드리지 못한 거요.
들나물 비빔밥을 만들어 드리고 싶었는데 결국 못 만들었잖아요. 들나물 비빔밥. 네. 영수 형이 저한테 말했어요. 정심이가 산후조리할 때 입맛이 없어서 신선한 들나물로 비빔밥을 해주고 싶었다고. 그런데 다쳐서 못했다고. 그게 너무 미안하다고. 나는 눈물이 났다. 그래서 그 페이지를 찢어버린 거예요? 네. 영수 형이 몇 년 전에 그 노트를 쓰기 시작했을 때 들나물 비빔밥 레시피도 적었어요. 하지만 적고 나서 너무 괴로웠던 모양이에요. 그 요리를 결국 못 만들었다는 게. 그래서 결국 그 페이지를 찢어버렸습니다. 형준 씨 남편이 왜 그렇게까지. 형수님, 영수 형은 형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말로는 표현 못했지만 형수님이 형한테는 전부였어요. 형은 늘 말했습니다. 정심이만 행복하면 나는 괜찮아라고.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바보 같은 사람. 영수 형이 떠나기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했어요. 그러면서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무슨 부탁이요? 만약 자기가 먼저 가게 되면 형수님한테 꼭 말해달라고요. 들나물 일이 미안하다고. 제대로 해드리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형준 씨는 눈가가 붉어졌다. 형수님을 사랑한다고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울음이 터져 나왔다.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남편은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남편은 평생 그 말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거였다. 들나물을 캐러 산에 가고 다리를 다치고 평생 후회하고 요리 노트를 쓰고 그 모든 것이 사랑이었다. 형수님 괜찮으세요? 형준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형준 씨 고맙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아닙니다. 제가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영수 형이 살아계실 때 형수님한테 말하라고 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물었다. 형준 씨, 혹시 남편이 들나물 비빔밥 레시피를 아세요? 레시피요? 네. 그 페이지가 찢겨서 나는 모르거든요. 혹시 남편한테 들으신 적 있으세요? 형준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정확한 레시피는 모릅니다. 하지만 영수 형이 그때 캐온 들나물은 기억해요. 냉이하고 달래하고 쑥이었어요. 봄나물이었죠. 냉이, 달래, 쑥. 나는 그 이름들을 마음속에 새겼다. 고맙습니다, 형준 씨. 별 말씀을요. 형수님, 힘내세요. 영수 형도 형수님이 행복하시길 바랄 거예요. 형준 씨가 돌아간 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남편의 마음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32년 동안 숨겨왔던 미안함, 평생 표현하지 못한 사랑, 그리고 마지막까지 나를 생각했던 그 마음. 나는 요리 노트를 다시 펼쳤다. 찢긴 페이지를 바라보았다. 영수야, 내가 만들어줄게. 나는 중얼거렸다. 당신이 못 만든 그 요리, 내가 대신 만들어 볼게. 다음 날 아침, 나는 시장에 갔다. 봄이었다. 시장 한쪽에 나무를 파는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할머니, 들나물 있어요? 들나물? 어떤 거요? 냉이하고 달래하고 쑥이요. 아, 있지. 요새 막 나오는 철이거든. 할머니는 비닐봉지에 나무를 담아주었다. 싱싱한 향이 났다. 나는 그 나무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부엌에 서서 나는 천천히 나무를 다듬기 시작했다. 냉이는 뿌리를 떼고 달래는 씻고 쑥은 억센 줄기를 골라냈다. 손이 떨렸다. 32년 만에 만져보는 들나물이었다. 그날 남편이 산에서 캐온 나물도 이랬을까?
남편은 이 나무를 들고 절뚝이며 집에 돌아왔을 거였다. 다리는 아팠겠지만 나한테 줄 생각에 기뻤을 거였다. 그런데 나는 화를 냈다. 왜 그렇게 무리를 해? 그 말 한마디가 남편한테 얼마나 큰 상처였을까. 나는 나무를 물에 담그며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영수야. 당신 마음도 모르고 나무를 데쳤다. 끓는 물에 넣고 살짝 익히고 찬물에 헹궜다. 그리고 물기를 꼭 짰다. 양념을 만들었다. 간장, 참기름, 다진 마늘, 깨소금. 남편의 노트에 적힌 대로. 소금은 조금만, 참기름은 넉넉하게. 나는 중얼거리며 양념을 섞었다. 나무를 묻혔다. 손끝으로 조물조물. 냉이는 쌉싸름하고 달래는 알싸하고 쑥은 향긋했다. 봄의 맛이었다. 밥을 지었다. 따끈한 흰 쌀밥. 남편이 좋아하던 밥이었다. 그릇에 밥을 담고 나물을 올렸다. 냉이, 달래, 쑥. 그 위에 계란 프라이 하나. 마지막으로 고추장 한 숟가락. 들나물 비빔밥이 완성됐다. 나는 그 그릇을 들고 상에 앉았다. 32년 만에 만든 들나물 비빔밥. 남편이 만들어주고 싶었던 음식. 남편이 평생 미안해했던 음식. 나는 숟가락을 들었다. 그리고 비빔밥을 비볐다. 밥과 나물이 섞이고 고추장이 고루 퍼졌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맛있었다. 정말 맛있었다. 쌉싸름하고 알싸하고 향긋하고 고소했다. 봄의 맛, 생명의 맛, 그리고 사랑의 맛. 영수야, 나는 울면서 먹었다. 이게 당신이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였구나.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먹을 때마다 남편의 마음이 느껴졌다. 산에 올라 나무를 캐고 다리를 다치고 그래도 나를 위해 돌아왔던 남편. 제대로 해주지 못해서 평생 미안해했던 남편. 말은 못했지만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준 남편. 고마워, 영수야. 정말 고마워. 나는 그릇을 비웠다. 마지막 한 숟가락까지. 그리고 그릇을 내려놓고 한참을 울었다. 슬픔이 아니었다. 그리움이었다. 그리고 감사였다. 50년을 함께 살면서 나는 남편의 마음을 다 알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알게 되었다. 남편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나를 위했는지, 얼마나 나를 아꼈는지. 나는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했다. 그릇을 닦고 냄비를 씻고 도마를 정리했다. 그리고 요리 노트를 꺼냈다. 찢긴 페이지를 펼쳤다. 나는 펜을 들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에 천천히 글씨를 적기 시작했다. 들나물 비빔밥, 냉이, 달래, 쑥. 끓는 물에 데치기. 찬물에 헹구기. 물기 꼭 짜기. 간장 반 스푼, 참기름 한 스푼, 마늘 조금, 깨소금. 조물조물 묻히기. 따뜻한 밥 위에 올리기. 계란 프라이 하나. 고추장 한 숟가락. 비벼 먹기.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다. 영수가 정심이를 위해 만들려고 했던 음식. 32년 후 정심이가 완성함. 고마워, 영수야. 사랑해. 나는 펜을 놓고 노트를 덮었다. 이제 이 노트는 완성됐다. 남편이 시작했고 내가 마무리한 노트. 우리 둘의 이야기가 담긴 노트. 나는 노트를 꼭 껴안았다. 영수야, 보고 싶어?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 남편의 손길 같은 바람. 나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다.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정심아, 사랑해. 며칠 후 나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엄마. 응, 나야. 오늘 시간 있어?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밥 해줄까 싶어서. 밥이요? 엄마가요? 응. 엄마가 새로 배운 요리가 있거든. 너한테 해주고 싶어. 딸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알겠어요. 갈게요. 그날 저녁 딸이 집에 왔다. 엄마, 무슨 요리예요? 들나물 비빔밥. 들나물 비빔밥? 엄마가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내 아빠한테 배웠어. 나는 부엌으로 가서 들나물 비빔밥을 만들었다. 딸은 부엌 입구에 서서 나를 지켜보았다. 나물을 무치고 밥을 담고 계란을 올렸다. 자, 먹어봐. 딸은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그리고 눈이 커졌다. 맛있어요. 엄마, 이거 정말 맛있어요. 그치? 네. 근데 엄마 아빠한테 배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딸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다. 요리 노트를 발견한 것, 찢긴 페이지를 본 것, 형준 아저씨한테 들은 이야기, 32년 전 아빠가 다친 일, 그리고 내가 들나물 비빔밥을 완성한 것. 딸은 눈물을 흘렸다. 아빠가 그런 마음이었구나. 응. 내 아빠는 말은 없었지만 마음이 깊은 사람이었어. 엄마, 나도 몰랐어요. 아빠가 그렇게까지 엄마를 생각했는지. 나도 몰랐어. 근데 이제 알게 됐지. 딸은 비빔밥을 먹으며 계속 울었다. 아빠 보고 싶다. 나도 보고 싶어.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다. 아빠가 만들어주고 싶었던 밥. 엄마가 완성한 밥. 그리고 딸이 먹는 밥. 세 사람의 마음이 한 그릇에 담겨 있었다. 그 후로 나는 매일 남편의 요리 노트를 보며 살았다. 하나씩 요리를 만들어 보고 남편의 마음을 느꼈다. 된장찌개를 끓일 때는 남편이 내 입맛을 신경 썼던 마음이 느껴졌고, 김치볶음밥을 만들 때는 남편이 내 취향을 기억했던 마음이 느껴졌고, 미역국을 끓일 때는 남편이 내 건강을 걱정했던 마음이 느껴졌다. 모든 요리에 남편의 사랑이 담겨 있었다. 어느 날 나는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에는 요리 레시피가 아니라 남편의 편지가 적혀 있었다. 처음 보는 글이었다. 아니, 미처 보지 못했던 글이었다. 정심아, 이 노트를 내가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너보다 먼저 갔을 거야. 미안해. 말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나는 평생 말이 서툴렀어. 사랑한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지. 하지만 너는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너였어. 내가 웃으면 나도 행복했고, 내가 힘들면 나도 힘들었어. 50년을 함께 살면서 나는 매일 감사했어. 내가 내 옆에 있어줘서. 들나물 일은 정말 미안했어. 제대로 해주지 못해서. 하지만 그날 산에서 내려오면서 생각했어. 정심이를 위해서라면 나는 뭐든 할 수 있구나라고. 이 노트에 있는 요리들은 다 너를 위한 거야. 언젠가 내가 먼저 가면 내가 혼자 밥 먹을 때 외롭지 않게. 이 레시피들을 보면서 내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사랑해, 정심아. 영수. 나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50년을 함께 살면서 남편이 사랑한다고 말한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하지만 남편은 매일 매순간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였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글로 남겨놓았다. 사랑해, 정심아. 나도 사랑해, 영수야. 나는 중얼거렸다. 나도 너무 사랑해.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한 봄 햇살. 나는 노트를 덮고 부엌으로 갔다. 오늘은 뭘 만들까? 남편의 레시피 중에 아직 만들어 보지 않은 게 몇 개 있었다. 나는 노트를 펼치고 다음 페이지를 보았다. 닭곰탕 닭 한 마리,
대추, 마늘, 생강, 풋고기, 3시간. 국물이 뽀얗게. 정심이가 몸 안 좋을 때 먹으면 좋음. 나는 미소를 지었다. 영수야, 오늘은 닭곰탕 먹을까? 대답은 없었지만 남편이 옆에서 웃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냄비를 꺼내고 닭을 손질하기 시작했다. 몇 주가 지났다. 나는 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니야.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 요즘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 네. 목소리도 밝아지셨고. 응. 요즘 내 아빠랑 매일 얘기하거든. 아빠랑요? 무슨 말씀이세요? 요리하면서. 아빠 레시피 보면서 아빠한테 말 걸어. 영수야, 이거 맞지? 이런 식으로. 딸은 웃음을 터뜨렸다. 엄마, 그거 좋은 방법이네요. 그치? 그러니까 외롭지 않아. 엄마, 요양원 얘기는요? 안 가. 나는 이 집에서 살 거야. 내 아빠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가? 딸은 한숨을 쉬었지만 억지로 말리지는 않았다. 알겠어요. 근데 엄마 건강 조심하셔야 해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바로 말씀하시고요. 응,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는 거실 창가에 앉았다. 밖에는 꽃이 피고 있었다. 진달래, 개나리, 벚꽃. 봄이었다. 남편이 좋아하던 계절이었다. 영수야, 올해도 봄이 왔어. 나는 중얼거렸다. 당신 없이 맞는 첫 번째 봄이야. 창밖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근데 당신 알아? 나 이제 괜찮아. 슬프긴 하지만 견딜 수 있어. 당신이 남겨준 게 너무 많아서. 나는 옆에 놓인 요리 노트를 쓰다듬었다. 이 노트, 이 레시피들, 이 모든 게 당신이잖아.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마음, 당신의 사랑.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고마워, 영수야. 50년 동안 날 사랑해줘서, 그리고 떠나서도 날 사랑해줘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다. 남편의 손길 같았다. 나도 사랑해. 평생 사랑할게. 나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다. 오늘은 뭘 만들까? 남편의 노트를 펼쳤다. 아직 시도하지 않은 레시피들이 남아 있었다. 콩나물국 콩나물 한 줌, 멸치 다시마 육수, 국간장, 다진 마늘, 대파. 끓이지 말고 데우기. 정심이가 콩나물 익은 거 싫어함.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맞아. 나 콩나물 너무 익은 거 싫어하지. 남편은 그것도 알고 있었다. 나는 냄비를 꺼내고 요리를 시작했다. 콩나물을 씻고 육수를 준비하고 양념을 넣었다. 부글부글 끓는 소리, 구수한 냄새, 따뜻한 김. 이 모든 게 삶이었다. 남편과 함께했던 삶. 그리고 남편이 남긴 삶. 나는 국을 한 그릇 떠서 상에 놓았다. 그리고 남편의 빈자리를 바라보았다. 영수야, 오늘도 같이 먹자. 나는 숟가락을 들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맛있었다. 따뜻했다. 그리고 사랑이 느껴졌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아. 나는 중얼거렸다. 사랑은 이렇게 맛으로 남는 거야.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다. 봄 햇살이 부엌 가득 채웠다. 나는 밥을 먹었다. 천천히 감사하며 사랑하며 남편이 남긴 사랑을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삼키며 그렇게 나는 살아갈 것이다. 남편 없는 세상에서 하지만 남편과 함께 왜냐하면 남편은 이 노트 속에 이 요리 속에 이 맛 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테니까. 고마워, 영수야. 당신을 만나서 당신과 살아서 그리고 당신의 사랑을 받아서 나도 사랑해. 영원히. 1년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이 집에서 살고 있다. 매일 남편의 요리 노트를 보며
하나씩 요리를 만든다. 이제는 노트 없이도 만들 수 있는 요리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노트를 펼친다. 남편의 글씨를 보고 싶어서,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딸은 자주 놀러 온다. 그리고 내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행복해한다. 엄마, 오늘은 뭐 해주실 거예요? 오늘은 내 아빠가 좋아하던 된장찌개. 좋아요.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아빠 이야기를 한다. 아빠의 추억, 아빠의 습관, 아빠의 사랑. 그렇게 아빠는 우리 곁에 살아있다. 가끔 최영준 씨도 놀러 온다. 형수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형준 씨도 건강하시죠? 네. 근데 형수님, 영수 형이 참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형수님이 이렇게 요리하시는 거. 그렇겠죠? 우리는 함께 차를 마시며 남편 이야기를 나눈다. 밤이 되면 나는 남편의 노트를 펼치고 마지막 페이지를 읽는다. 남편이 쓴 편지. 사랑해, 정심아. 그리고 나는 대답한다. 나도 사랑해, 영수야. 창밖으로 별이 빛난다. 남편이 좋아하던 별. 나도 이제는 별이 좋다. 반짝이는 게 좋은 거구나. 이제야 안다. 사랑도 그렇다. 반짝이는 거다. 사라지지 않고 계속 빛나는 거다. 나는 노트를 덮고 잠자리에 든다. 내일도 남편의 레시피로 요리를 할 것이다. 내일도 남편과 대화를 할 것이다. 내일도 남편을 사랑할 것이다. 그렇게 나는 살아갈 것이다. 사랑으로. 사랑은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행동으로,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맛으로 전해집니다. 오정심 씨와 박영수 씨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는 평범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말은 없지만 마음이 깊은 남편. 그 마음을 다 알지 못했지만 사랑했던 아내. 50년을 함께 살고 떠나보내고 그제야 깨닫는 사랑.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밥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음식을 나누는 것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니까요.